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2021년 9월 2일 언론이 주목한 우리 사회의 진짜 뉴스 일면 기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최근 10대 초중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만 10세에서 14세 청소년은 현재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돼 있는데 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보건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코로나 의료 대란을 피하게 됐다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협상은 오늘 새벽 2시에야 타결됐는데 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졌던 의료 현장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또 오르게 됐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정부가 인상을 결정한 건데요. 현재 회사와 근로자가 0.8%씩 내는 고용보험료는 0.1%포인트씩 오르게 되는데 월급여 300만 원 근로자 기준 매월 3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서울신문 일면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익 없는 전쟁은 없다며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10년간 더 아프간에 묶여있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역량을 중국과 러시아 압박에 더 쏟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명쾌한 해설과 논리로 아침엔 매일경제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럼 본격적인 신문 읽기 동아일보 일면에서 다룬 고용보험료 인상 소식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료 그동안 0.8%씩 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1.8% 이렇게 내고 있었는데 이게 0.1%포인트씩 올라간다는 소식이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고용 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이 고용보험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기금 고갈 상태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영걸 대표님, 사실상 이것도 뭐 증세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고용된 사람들의 보험료율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기업체들도 반부담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동안에 퍼준 거를 고용 노동자들하고 기업하고 나눠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올릴 때는 2019년 10월에 0.3% 올리고 내년 7월에 0.2% 네. 올리니까 한 정부에서 두 번 올린 건 처음입니다. 네. 액수로 따지면은 누적해서 38%가 올리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공짜하고 비밀하고 정답이 없대요. 네. 이거 보면은 공짜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실업 급여를 굉장히 확대하고 대상을 넓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가 그 최저임금 월 179만 원인데 실업급여는 180만 원이 정도 될 정도로 네. 급여도 높아지고 기본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많이 퍼주니까 그만큼 적자가 난 거 아닌가. 이대로 놔두면 2023년부터는 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거든요. 네. 또 하나는 많이 퍼준 거하고 또 하나는 그 전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 공약을 내세워서 그동안에 빠져있던 뭐 택배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그 이직률이 높은 네. 그런 직장인들도 많이 가입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빵꾸가 자꾸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중소기업이 청년들 채용하면은 연 뭐 2,700만 원인가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적자만 해도 뭐 한 올해 1조 뭐 5천억 정도가 되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만만한 게 고용보험이라고 딴 데 쓸 돈을 육아휴직이나 출산 이런 돈까지 다 고용보험에서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적자가 커져서 한 정권에서 두 번 올린 거는 사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타크로스나 키다리 아저씨는 경제에는 없다. 많이 쓰면은 많이 적자가 나고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 선심성 많이 한 거를
결국은 근로자하고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경제도 지금 윤영걸 의원 말씀하신 것들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한 정권에서 고용보험료를 2차례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상 증세 부메랑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3년 만에 인상된 거죠. 어제 저희가 이 내년도 정부 예산이 604조 원으로 책정됐고 이 역시 적자 재정이 되면서 국가 빚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고용보험기금뿐만 아니라 뭐 다른 관련 기금들도 지금대로라면 고갈 상태가 예정보다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고용기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 조정과 일반회계 사업이관 등으로 내년 약 2조 6천억의 재원을 절감하고 실업급여 개정 보험료율 인상 0.2%포인트로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땐 보험 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이 고용보험 기금을 비롯해서 다른 사회 기금들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고갈 시기가 다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거 본질적인 개혁 없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여러 가지 점에서 주고 있는데 예. 뭐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변화된 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더 빨라진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좀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떤 그 현상이 2년 넘게 이제 2년 가까이 유지가 되면서 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이것이 물가의 인상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상승으로도 이어졌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재정에는 각 나라마다 돈을 풀다 보니까 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가 됐죠. 그래서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한 해는 재정 적자로 어떻게든 그거를 갖다가 때웠는데 이제는 정부가 그걸 부담하기에 1년도 아니고 이제 2년째가 돼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각종 이제 말씀하신 보험료의 적자폭이 커졌고 보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사자 부담의 원칙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복지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을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4대 보험을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당사자 부담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4대 보험은 이미 소위 국민 복지의 확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의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통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냐.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복지에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걸 기본소득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왔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뭐 다 이유가 있죠. 고용보험에 지금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 코로나로 고용 일자리가 연관돼 있는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여행 산업들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고용보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 그러니까 연금별 또는 뭐 기금별, 보험별 이런 것을 따로따로 놓지 말고 이제는 큰 차원에서 하나의 틀로 어떤 그 복지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사 본문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했겠지만 재정 관리를 해프게 한 뒤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조선일보 3면 기사를 보면요.
고용지원금을 속임수로 타낸 금액이 2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직원 등록하고 허위 휴직서 제출해서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받아냈다는 건데 여기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벌써 작년 규모를 추월했다고 하는데 고용지원금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많았나 보죠, 배종호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안정기금과 관련해서 부정수급이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5배가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는 5억 4,300만 원이었는데 그 2020년에는 28억으로 5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2019년 기준으로 10배가 오른 것으로 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가짜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가 전체 부정수급 관련해서 8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가짜 실업급여가 늘어난 이유는 일단 허위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직을 당했다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있지만 네. 사측에서도 뭐 지인을 올린다든지 또는 뭐 가짜로 휴직 처리한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최대 5배를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서 30%를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제 부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걸 허위로 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소식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포상금이 이제 전체 네. 부정해서 탄 급여의 20에서 3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좀 이해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그만큼 우리 근로자들의 삶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고용안정자금이라는 게 노사가 함께 부담해서 만드는 자체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제살 깎아 먹이니까 노측 사측이 스스로 이 감시의 엄격한 주체자가 돼서 이런 부분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실제로 실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주는 재원도 고갈이 될 거라고 하는데 가짜로 타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김재섭 의원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이 고용보험금 요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또 노동시간도 굉장히 급격하게 축소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량 실업들이 좀 일어났었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도 분명히 폭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 재정 안정성을 훨씬 더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정수급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 자체가 굉장히 그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많이 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실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득이 불규칙하고 또 네. 낮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효과들을 굉장히 실제로 보장 효과들이 굉장히 낮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보험료율을 높여버리면 사실 수능도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이 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니까. 실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좀 진지한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네. 우리가 급여소득자라면 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4대 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고용기금 또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여하튼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선행이 돼야 돈을 내는 사람도 기꺼이 내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에서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진행되는 대권 레이스를 다뤘습니다. 어제 첫 여당의 본 경선 토론회가 개최됐고요. 또
두 사람이 맞대결하는 토론 방식도 도입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여당의 본 경선 토론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살펴보신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 제 답변부터 답변을 하세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동수당을 7세까지 100만 원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재벌 자녀들을 빼실 건 아니죠? 일부 의원들께서 이낙연 지지 명단에 포함된 게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건 명의 도용이고요. 또 여론을 부탁을 드리자면 동료 의원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 당시에 함께 수고했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사랑을 좀 베푸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그동안에 늘 느꼈습니다. 네, 민주당 대권 레이스는 6명의 후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더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토론회 양상은 4명의 후보가 두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견제구를 던지는 양상이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았던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영걸 대표님 어제 본경선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 이제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열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말하는 기술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답변에서 빠져나가는 기술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어제도 시청률이 굉장히 역대 그보다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네. 네. 뭐 기술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그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그 후보한테 그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좀 왜 말을 피하느냐. 예. 예? 항상 그 제대로 피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복싱으로 말하면 지금 아웃복싱을 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뭐 승기는 잡은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감점만 안 하는 식으로 좀 아웃복싱을 하는 것 같고 다른 후보들은 지금 마음이 후끈 달아올라서 네. 뭐 세게 좀 치고 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보니까 감정의 골은 갈수록 좀 심해져 가지고 이 경선이 끝나고 본선 갈 때까지도 민주당이 저 원팀으로 가기는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저 무료 변론 얘기라든지 뭐 개인 사생활 얘기라든지 예. 여러 가지 왜 그 노조 경기도 노조에서 뭐 특혜 채용이 많았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좀 터트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서로 좀 감정들이 좀 많이 좀 쌓여가지고 아마 좀 앞으로 가도 이 원팀으로 계속 가기는 좀 어렵지 않고 계속 좀 감정의 골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저는 뭐 이렇게 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뭐 우리가 그 모든 경기를 보더라도 챔피언은 아웃복싱을 하면서 거리를 좀 두려고 하고 그리고 도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승부수를 걸기도 하는데 지금 형국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과반수를 처음에 득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계산할 정도로 좀 앞서 나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는 후보들 간에 더욱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무료 변론 공방에 거칠어진 명락대전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 무료 변론이라는 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이제 됐죠. 뭐 이 아직 후보자인가요? 인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실제로 무료 변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박창환 교수님. 네. 뭐 무료 변론 그 자체의 휘발성 때문에 지금 뭐 그 네거티브나 또는 공세가 예. 더 세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 충청권의 당원 투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선거인단 투표도 지금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이제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드디어 그 투표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네. 후보 간의 격렬한 토론, 논쟁 이게 이제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1차 경선 또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정책 이슈 중심의 토론보다는 네거티브, 특히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공격 이런 부분들이 거의 토론의 줄을 이끌었는데 벌써 주제가 많이 바뀌었죠. 맨 네. 처음에는 뭐 욕설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인사 논란 그리고 이제는 또 무료 변론 논란 이런 네. 식으로 이슈가 이제 점점 바뀌면서 다양한 각도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공격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특히나 그 시기가 이제 9월 4, 5일 충청권 투표, 9월 11일 그 1차 선거인단 투표 이걸 앞두고 있으니까 뭐 원팀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네. 치열한 아까도 화면 보셨지만 정말로 저게 같은 당원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얼굴 붉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료 변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법적인 논란이 크지만 이 부분에 이제 뭐 30여 명의 변호인단 모두가 뭐 무료 변론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중에 소위 고위 법관 출신들의 전관 예우 금액이 과도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송두환 인권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 무료 변론을 했다고 그랬는데 무료 변론을 할 정도의 그러니까 민변 출신들은 무료 법률이 익숙한 면이 있죠. 예. 뭐 공익에 관련된 사건이나 자기가 특별하게 이름을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이름을 올려서라도 나는 검찰의 이 기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무료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공공의 이익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 때문에 무료 변론을 한 건지 아니면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뭐 자리를 보고 한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여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의원들마다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어떤 위반의 증거나 사례가 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선 1차 경선 발표가 나고 나면 또다시 이슈는 전환될 거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다 축적돼서 야당 후보와 1대1 토론을 할 때 네. 이때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불거질 건데 그때까지 야당에서 아마 논리를 더 발전시킬 거고 네. 이재명 지사도 방어의 논리를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라는 쉽게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외에도 깊숙이 들어가면 더 많은 질문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뤄지는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배종호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의 24% 또 이낙연 지지자들의 42%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찍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어떤 변수로 대선에 실제로 작용할지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그만큼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지지층 사이에도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KSOI의 여론조사 결과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층에서는 만약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될 경우에 예. 다른 사람을 지지할 것인가 아무도 지지 안 하겠다. 타 정당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 또는 타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23%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이제 41%나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지층의 15%, 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11%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충청 지역 4일, 5일 날 충청 지역의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결과가 만약에 대등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역전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네거티브 전이 굉장히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어가지고 대세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네거티브전이 더 이상 강화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요.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지지층 대 또 반문재인 이렇게 격돌하면서 결국 그때 대선에 패배한 아픔이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정면으로 후보 시절에 싸우면서 결국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했던 거 가지고 둘 다 사법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원팀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은 양 팀이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두 후보 간의 갈등이 감정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후보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본선으로 갔을 때 어떻게 연결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여권에서 진행되는 대선 레이스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금 앞서가는 모습이죠. 이것을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경향신문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친 이재명 유튜브의 구독자는 283만 명인데 비해서 친 이낙연은 10만. 그래서 상당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유튜브상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은 모양새네요. 김재섭 의원님. 예, 아무래도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 네. 유튜브 그 구독자의 숫자에는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그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을 다시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그 전에 있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독자 수를 다 합치면 뭐 수백만이 된다, 거의 뭐 네. 천만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유튜브 구독 시스템이 대부분 비슷한 그 성향의 유튜브들을 구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중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지금 상당히 난다는 면에서 아마 이낙연 후보가 조금 속이 상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생태계 시스템이 조금 더 강한 메시지에 잘 반응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메시지를 두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훨씬 메시지가 강하고 선명하고 네. 또 지지층, 팬덤 지지층들이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유튜브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만요. 저 숫자에 속아가지고 만약에 그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메시지를 내게 되면 분명히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희 그 국민의힘 그다음에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에서 한번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격차가 나는 건 현재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나타난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 구독자 수만 믿고 갔다가는 자칫 오히려 대선 본선 경선에서 질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도 제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구독자 수는 물론 이 중복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유튜브를 가입했다는 그런 특성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그런 특성을 함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에서 진행되는 대권 레이스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동아일보 6면에서는요. 지금 야당 내에서는 이른바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후보 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경선룰 역선택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도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이 메시지를 내는 거가 감지되기 때문에 정홍원이 경선룰의 역선택 방지 도입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은 그럼 반쪽 국민 상대로 경선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게 어쩌면 후보의 당락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이 갈등이 큰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게 제가 아까 고용보험 얘기할 때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 예. 예, 뭐가 딱 맞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 하는 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으면 뭐 룰미팅은 조용히 가겠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지금 역선택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특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호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민야홍이라고 민주당이 미는 야권 주자는 홍준표다. 또 네. 무야홍이라는 말도 있어요. 무슨 고양이 소리 같은데 무야홍. 네.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이게 여권 지지자들한테 좀 나오는 얘기긴 네.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영 논리가 어느 나라보다 지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히 지금 좌표 찍기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는 건 맞는데 그걸 넣었을 때 또 유승민이나 뭐 다른 홍준표 의원들이 그렇게 반발하면은 이게 경선이 그만큼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빨리 타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태경 뭐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경선하고 그 여론조사를 뭐 한 반반씩 넣는다든지 이런 제3의 중재안을 좀 찾아서 네.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 저는 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좀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제가 좀 비판 좀 하고 싶어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은 홍준표 의원이 당 대표 때 만든 거거든요. 네. 당헌 99조에 역선택 방지 조항 넣기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역선택을 가장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논리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유승민 의원은 정홍원 그 선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 갖고도 그 벌써 내락이 돼 있어서 방지 조항을 추진한다. 뭐 네. 공작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고 당 선관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룰을 정하든지 좀 따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다 뭐 이러는데 경선 준비위원회가 거기까지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적으로 책임지고 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당 대권 후보들이 조금 더 양보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경향신문 오면도 그래서 역선택 룰을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홍원 후보 경선선거관리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확정안이 되려면 당은 당규에 규정이 되거나 그래 않으면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확정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준이는 그런 걸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선관위가 최종 확정을 하거나 박정환 교수님, 그런데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몰아세우느냐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정 위원장은 한 번도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나요? 네, 뭐 만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으로 직접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 전원으로 외부 영입 인사, 그러니까는 윤석열, 최재형 지금 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네.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언론에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정홍원 위원장을 둘러싸고 경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예. 공정성 이제 논란이잖아요. 근데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은 이준석 대표조차도 이 공정성 시비 논란 때문에 지금 사실상 식물 대표로 전락을 했는데 네.
정호원 선관위원장이 과연 어떤 힘으로써 이 후보 간의 치열한 기싸움을 조율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뭐 민주당도 경선 시기를 둘러싸고 경선 1차 경선을 연기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한 달 넘게 싸웠거든요. 예. 아마도 정호원 위원장도 이 경선 룰 가지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캠프들, 각 캠프들에 지금 벌써 2부 딱 반으로 나눴습니다. 역선택 조항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실효성도 있지만 실효성보다 더 무게를 두는 거는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선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친문 지지를 받는 후보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깔고 가는 거고 또 반대로 이 역선택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 캠프들은 이게 지금 공정한 거냐? 당신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한테 왔는데 이게 지금 공정한 거냐? 이제까지 대통령 경선 후보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룰을 도입하겠다는 거는 지지율을 갖다가 적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니까 지금 이거를 룰을 그때그때마다 바꾸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과연 이 사이에서 정호원 전 총리, 선관위원장이 당대표, 선출에 의한 당대표도 하지 못한 조종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낼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논란만 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룰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이 역선택이 어떻게 이 국민의힘 경선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후보들 간의 셈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 윤석열, 최재형 후보 측은 역선택은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대다수 다른 그 후보들은 지금은 8명의 후보는 이 역선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는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채로 오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정체 또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거전에서 네거티브를 벌인 적은 없었는데 네거티브전에 등판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경우로 홍준표 후보대에서 두테르테식이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위원이 명의와 사례범 등 언급하면서 흉악범들을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윤석열 후보가 저보고 두테르테래, 필리핀의 두테르테래.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가. 네, 두테르테는 필리핀 대통령이죠. 마약사범에 대해서 현장 즉결 처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법권을 훨씬 더 뛰어넘는 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줬던 인물인데 배종호 교수님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그 두테르테식의 생각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홍준표 후보는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테르테의 공방을 가지고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정면 충돌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 두테르테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당신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두테르테 하수인이다 라면서 바로 반격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경선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세론을 가지고 다른 경선 주자들을 무시하는 무시 전략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전 대표를 공격하는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도 직접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경선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왜 바뀌었느냐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어요. 한 네. 4%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이게 추세가 문제예요. 계속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상승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어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하락하고 있냐면은 2030, 40 젊은 층에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층에서도 하락하고 있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TK라든지 PK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격차가 매우 좁혀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 좀 궁금한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초한 것이다. 계속해서 반대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일 일설화라고 계속해 본인이 설화를 만들고 그리고 보수에만 상당히 연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중도 외연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설화를 좀 줄이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수뿐만이 아니고 중도 외연으로까지 확장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과 같은 뭐 네거티브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TV 토론에서 무너질 수가 있다. 네. TV 토론에서는 무너지면은 홍준표 후보에게 역전당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네. 김재섭 의원님은 당에 대해서 뭐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역선택 룰은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정리될 거라고 보시는지와 윤석열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이 경쟁 구도가 격화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대처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전망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이제 역선택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그다음에 정치적 실리에 따라서 이 역선택 룰이 뭔가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양상인데,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전당 대회 때를 제외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당내 경선 중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특례 조항으로서 역선택을 예외적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예. 기본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당원의 대표를 뽑는 것인데 과연 뭐 우리가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당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투표권에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가까운 전당대회 때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결국 전당대회고 당원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니까 그렇게 네.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원칙대로 가자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저희가 4.7 재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이 당시 이제 득표한 양상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투표한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네. 결국 이제 공직선거에서는 막판까지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을 당장 지지하지 않는 분들 역시도 경선에 끼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적인 그 컨센서스가 사실 그 전에는 당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선 이 선관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경쟁 구도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때리기 양상으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민주당을 보게 되면 이 명락대전과 관련돼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간의 갈등 양상들이 보이고 있지만 예. 나머지 네 후보 역시도 이 두 후보를 때리는데 전념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도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났고 9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1위 후보에 대한 견제와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양상에서 아직 이 정도의 공방은 경선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공방 정도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국민들이 집중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이것이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이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심한 네거티브는 아닌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렇게 견제를 잘 해나가면서 경선 과정이 좀 재밌어지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6면 기사도 이런 두테르테 논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김재섭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얘기 한마디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수사와 지시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을 겨냥해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회에서 윤희숙 의원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논란으로 이 논란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나는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실제로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제 짐을 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사퇴 처리 반대 안 한다면서 실제로 사퇴 처리 과정은 밟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윤영걸 대표님, 네. 윤희숙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짐을 뺐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정말 사퇴하겠다라고 한 게 나의 진정성이 120% 반영된 말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겠죠. 그렇죠. 뭐 그동안에 여당에서는 계속 쇼다. 네. 그리고 뭐 사표도 사실을 안 냈다. 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벌써 사표를 냈고 예. 공식적으로 냈고 어제는 뭐 짐까지 다 뺐으니까 그 진정성은 어떻게 보면 확인된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본인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제 세종시의 농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아주 묘한 파장이 몰고 오는 거죠. 예. 국민의힘은 이제 자당 의원이니까 뭐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그동안에 12명이 그동안에 징계에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2명 비례대표만 제명시켰어요. 제명시켜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다 하고 있어요. 나머지 10명도 징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윤희숙 의원이 아버지 관련된 걸로 저렇게 사표 내는 거를 여당 손으로 저렇게 처리를 한다, 국회에서. 예.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기명 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해서 통과되면은 사표가 처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되기도 어렵지만 그만두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예, 국회의장이 또 안건을 상정해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 윤희숙 의원의 그 의사는 분명히 확인됐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여론전을 하면서 네.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다른 게 좀 더 좀 안 좋은 게 많이 나올 때 네. 그럴 때 이래서 처리하는 거야 하는 명분을 가진 다음에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서로 핑퐁 친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일단 이 공은 윤희숙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짐까지 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공은 이제 민주당에 넘어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박창환 교수님은 상대적으로 여권 움직임에 좀 정통하시니까 여권이 이 문제에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공이 오면은 네. 받거나 차야 됩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받을 상황도 찰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공 오네 그리고 피해버렸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님이 네. 민주당이 사퇴 처리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민주당 너네는 어떻게 할래? 당장 국민들이 민주당 뻔뻔하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갖다가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네. 그다음에 처리를 하려면은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예 본회의 자체에 상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공을 피했다 그랬는데 어쨌든 국회의장에게 공을 다시 또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지 이게 사표 처리가 되고 네.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사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 이거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의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의장이 상정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국회의장이 이거 상정하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유니스 의원이 방 빼서 나갔지만 실제로 사퇴 처리까지는 민주당도 곤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 여론의 커다란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의 양식에 맡기겠다라고 네. 얘기한 것은 지금 당론으로 뭐 사퇴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 얘기하는 순간 또 논란이 벌어지기 네. 때문에 아예 유니스 의원이 던진 공을 갖다가 피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종호 교수님도.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예. 윤희식 의원의 사퇴서 처리 문제가요. 민주당만 곤란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윤희식 의원의 사퇴를 처리한다는 것은 본인의 뭔가 흠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희식 의원의 사직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윤희식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상 인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처리하면은 민주당도 그러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있지만은 네. 국민의힘도 문제 의원을 사퇴 처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초반에 상당히 좀 난처해야 한 건 사실이나 워낙 이 문제는 국민의 분노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론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동의하면은 우리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기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더 이상 양쪽 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모두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은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은 처리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부결이 될 수도 있죠. 왜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부결표를 던질 수가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질 수가 있죠. 네. 아시겠지만 인사에 관련된 것은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가표를 던졌는지 누가 부표를 던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윤희식 의원이 지금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왜 사퇴하겠다라는 것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만약에 기분이 나빠서 사퇴한다라면은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인이 사퇴서를 내려면은 우리 부친께서 농지법을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사퇴서를 내면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정치적인 뭐 공작이다라면서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원칙대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계속 가면 안 된다. 플러스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현재 남아있는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신의 벽만 더 높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배 교수님은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안 올라가면은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다 국민들의 엄청난 역풍에 직면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빨리 처리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의원의 거취를 두고 국회가 굉장히 그 다양한 셈법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윤희식 의원 거취 못지않게 사실 더 뜨거운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가 싶던 언론중재법 관련한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살펴보면요.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8명으로 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9월 27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고 9월 27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 근데 협의체가 이렇게 뜨기도 전에 여당에서는 무조건 상정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상정할 수 있다라면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휴전 기간인 줄 알았는데 휴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전이 되는 양상이에요, 김재섭 의원님. 이제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합의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무조건 상정하자라고 할 것이면 사실 협의체를 뭐 하러 만들었는지 이제 의문이 당연히 들고요. 그 전에도 우리가 토론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말하자면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민주당에서 여러 버전으로 사실 내놓은 안이 있고요. 한 1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됐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수기가 있었다는 변명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난해 6월부터 이 비슷한 법안들이 왔기 때문에. 다만 지금 올라와 있는 언론중재법,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새로운 안이거든요. 그거를 몇 개 통합을 하고 좀 버전을 달리해서 새로 만든 안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해당 상임위 문체위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있는 언론개혁 TF팀에서 사실 이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 야당과의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문체위에서 이걸 상정을 했고 법사위에서도 사실 굉장히 새벽 4시에 긴급 처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토론 기회 자체를 너무 봉쇄해 놓으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좀 토론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협의체를 띄운 것인데 네. 모든 조항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협의체를 띄운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언론중재법이 가지는 어떤 이 언론중재법이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것은 이제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위중한 사항, 엄중한 사항이라고 하면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의 의사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가면서 공론장을 펼쳐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런 목적을 위해서 띄워진 것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합의안을 받아서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일부 양보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협의체가 지금 뜨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강행하겠다, 무조건 상정하겠다라는 태도는 사실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법 8인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매일경제 여야 언론법 8인 협의체가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 2명을 이 협의체 위원으로 지명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의원과 최형두 의원을 협의체 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한 명은 언론인 출신, 한 명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4명 전문가들은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뭐 언론에 오래 계셨었으니까 현재 논의되는 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협의체 안에 대표님이 들어가신다면 어떤 의견 내놓으시겠어요? 완전히 다 바꿔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거는 예. 뭐 한두 자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가장 독소 조항이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예. 이상 물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의 중과실 추정하는 거. 웬만하면 고의 중과실을 언론사에서 책임을 물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그걸 증명하다 보면은 취재원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하지 네. 말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열람 차단 청구권. 기존에 나왔던 기사들을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게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사건들 이제 보도가 다 막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27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8인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거는 보여주기식이죠. 네. 면면을 보세요.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강경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의하자는 내용은 없어요. 지금 물론 뭐 쟁점은 27일 날 합의 안 돼도 무조건 상정하느냐. 상정하면 민주당이 다수로 밀어붙이겠죠. 또 하나는 언론개혁 이번에 중재법하고 다른 공영방송, 방송에 관한 것까지 해서 패키지로 하느냐. 예. 뭐 또 하나는 5배 징벌법 손해배상 그걸 없애느냐 그대로 가느냐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쟁점이긴 한데 네. 저는 한두 개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법이에요. 네.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을 보면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4가지 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거든요. 네. 이 언론의 자유를 없애는 거예요. 언론에다 재갈 물리고 언론 너희들 망하게 할 수 있어. 기자들 너희 집안 풍지박산 낼 수 있어.
재가라고 공갈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법은 한두 개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협의하는 건 물론 협의는 해야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안에서 별로 안 고치고 흉내만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좀 투쟁을 좀 해야 된다. 저는 머리 깎고 뭐 단식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뭐가 독소 조항인지 좀 모르잖아요. 네. 국제 언론 단체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네. 한국 정부 해명하라고 지금 국경 없는 기자나 여러 단체에서도 여러 데에서도 국제적으로 창피한 이런 법이 상정돼서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네. 안 되고 야당이 좀 더 저는 가열차게 국민들로부터 홍보도 해야 되고 네. 또 투쟁도 극한 투쟁 아니고 피켓 시위나 알릴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있는 유관 기관, 언론 관련 단체들도 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유엔의 인권사무소가 우리나라의 언론법 관련해서 우려한다는 뜻을 전달한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러면서 의원들과 좀 공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해당 공문을 의원들에게 회람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우리 지금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언론중재법 이거 언론재갈법이다.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민주당도 뭐 언론의 자유 위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게 국민들의 기본권.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소위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과연 언론이 책임을 졌느냐. 가짜 뉴스나 그다음에 뭐 제목 장사 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실 바닥인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일단 민주당은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예. 빈손 회고나는 순간 민주당은 그럼 애초에 이거 왜 시작했냐라고 하는 정말로 그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9월 27일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1라운드가 끝나고 지금 한 달 연기한 게 네. 중도층의 이탈, 여론 이제 악화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고 대선을 앞두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와대의 이제 부담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를 갖다가 다른 법률에 맞춰서 예를 들어 3배를 조정한다든지 또 취재원의 노출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열람 청구 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에 조건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례하고 비슷하냐면은 중대산업재해 처벌법 이것이 원래 안은 굉장히 강경한 안이었는데 산업계가 굉장히 경제계가 우려하니까 예. 핵심 조항들 한두 개만 남겨놓고 사실은 다 이제 유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선택은 결국은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준해서 핵심 조항은 지켜가되 몇 가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고치는 선에서 결국은 9월 27일 합의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된다면 강행 돌파를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여튼 언론중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9월 27일까지 시간을 좀 벌어둔 셈인데 이 기간 동안에 여야가 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종합해서 새로운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보면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전쟁을 마치고 완전 철군한 미군, 그 미군을 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과 심각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반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익 원칙에 양보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미중 패권 전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16면도 해당 기사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분석을 내놨는데요. 미국이 아프간에 지난 20년간 쏟아부은 돈이 우리 돈 2,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욕적인 철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뒤늦은 반성은 아프간에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배정호 교수님, 뭐 다양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쟁 지역에서 미군의 철군은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 전쟁에 사실상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 사실상 패배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 전쟁이 종료된 데 15년 걸렸고 네.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20년이 걸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고 2,000조 원. 네. 네. 2천조 원. 워낙 천문학적 숫자니까. 그리고 2,461명의 미국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그러면 남는 게 뭐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네.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제 철군을 명분을 합리화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바이든의 철군과 관련해서 너무나 준비 없는 철군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지 못한 대피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한 200명 정도나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라는 평가가 30% 정도밖에 안 되고 못했다라는 미국 내 여론이 50%가 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냉엄한 현실 속에서 네.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럼 이제 우리의 국방 또 우리의 완인은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늘 지도자부터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원칙론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최고 흥행 영화가 모가디슈라는 영화예요. 300만 그렇죠.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굉장히 많은 점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영화지만 실제와 같은 그런 많은 다양한 시사점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배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군사 외교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지상전 없는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MBN 아침의 매일경제 목요일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